진짜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사실은 세일즈포스가 영업사원이라면 알고 있어요.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구리지만 UI가 너무 구려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서비스가 그렇게 고집하고 어려웠던 뭔가 UI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버리면서 이제 우리 제품은 앞으로 MCP, 뭐 C라 이렇게 에이전트가 워크플로우를 입힌 상태에서 쉽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UI를 버린 거죠. 되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비욘드 프로덕트에서 자칭 GTN 스페셜리스트라고 하고 있는 최현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욘드 프로덕트에서 원래 투자자로 일했었고, 그래서 이 많은 고객 관련된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메타적으로 해설해주기 위해서 자리하고 있는 장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어제 얘기부터 해봐야죠. 저희 어제 이제 클로드 코드 하네스 캠프라는 거에서 이제 또 뵀었고, 또 바로 다음 아침에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데, AI 잘 쓰시는 분들이 많죠. 진짜 많더라고요. 막 LLM 위키부터 해서 어제 또 K 스킬 만드신 분들도 뵈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자동화해서 필요한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을 진짜 한국인밖에 못 쓰는 그런 스킬들을 만든 것도 어떻게 자동화해서 만드셨는지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잘 쓰신 분도 많은데 사실은 저희도 되게 잘 쓰는 축에 속하죠. 저도 이제 모든 일을 다 클로드 코드로 거의 다 수행하고 있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개척할 때도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막 알아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회사 전체 이제 워크플로우나 그 업무하는 시스템 자체는 저희는 이제 클로드 코드의 GitHub 레파지토리 하나에서 관리하고 있죠. 저도 요즘에는 그냥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뭐 저는 영업사원이니까 세일즈포스를 키거나 뭐 지메일 뭐 메일을 살펴보거나 그러는데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냥 진짜 클로드 코드 터미널 하나에서 나의 워크플로우를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별천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개발자라 하더라도 클로드 코드를 어느 정도 이상 쓰게 되면은 확실히 그 기술 해방되는 느낌이 확 있어요. 맞아요. 지금까지 내가 개발자,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한테 요구했던 뭐 SQL 써줘, 이 비굴했던 나의 모습이 사라지는. 딱 그 데이터만 뭔가 회사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만 연결만 되어 있으면 그거를 막 빼내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새로운 뭐 대시보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 뭐 팀이 보지 못했던 이런 데이터를 발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의사결정을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 원래 있었던 병목들이 다 없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실제로 원래 사람이 일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툴이어야 되는데 이 툴을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막 샘솟는. 다들 요새 바이브 코딩에 미쳐서 막 밤새 바이브 코딩 합니다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분들 다 저희랑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바이브 코딩이란 말이 그래서 최근 유행하다 이제는 사실 바이브 코딩보다 에이전트 코딩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좀 변화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한 어떤 워크플로우가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그 툴을 고르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로드 코드를 쓰면서 뭔가 새로운 이제 웹사이트를 개발해, 뭐 대시보드를 만들어 이럴 때 뭐 버셀 이런 것들을 이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그 툴을 고를 때 그냥 이 친구가 좋다고 추천해 줘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뭐 스파베이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종님이 더 이상 의사결정하지 않고 에이전트가 대신 의사결정을 해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어떤 걸 사거나 결정할 때 충분하게 저도 뭔가 알아보긴 하지만 AI가 충분하게 이것이 정말 좋다라고 말하는 서비스들을 제가 그렇게 크게 의심 없이 뭐 물론 이제 뭐 기타 뭐 장단점이 있어 이렇게 하긴 하지만 뭐 이 친구가 골라서 저한테 주니까 저는 그냥 그걸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쵸, 이게 가격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잖아요.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사러 갔더니 현대자동차에서 이 썬팅샵이 좋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일단 웬만하면 거기 갈까? 하는 마음인 거고.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 상황에서 AI한테 막 물어봐요. 챌린지를 해요. 야, 이거 너 뭐 수수료 받냐? 네. 왜 이거 추천해? 해봤자 얘는 이미 그 자기의 어떤 확률적인 로직 하에서 이걸 추천한 거기 때문에 되게 저희한테 납득가게 나머지 이유들을 설명해 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메일을 보내는 툴에서도 좀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보통 이제 샌드그리드라고 하는 툴이 아마 대부분의 이제 API 기반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그런 툴을 활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리샌드라는 툴 자체가 샌드그리드를 선택할 확률보다 한 진짜 9배 정도 차이 나게 클로드 코드가 이걸 써라 리샌드라고 하는 이메일 툴을 써라라고 이렇게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샌드그리드 경영진이 들으면 아니면 주주들이 들으면 마음 아플 소식이죠. 그렇죠. 이 샌드그리드가 되게 15년 동안 회사를 운영했었고 지금 아마 3빌리언 달러에 인수됐다고 하긴 하는데 되게 그만큼 규모가 크고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에는 진짜 에이전트한테 구매를 당하냐 에이전트한테 바이어로서 선택 당하냐 안 당하냐가 진짜 어떻게 보면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되게 넓어지고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저한테도 똑같이 있는데 그 저는 이제 버셀이 아니라 레일웨이라는 걸 쓰긴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똑같이 슈퍼베이스라는 걸 쓰긴 하는데 결국은 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클로드 코드를 쓴다 혹은 바이브 코딩을 하게 됐었을 때 그걸 안 하게 되던 고객이 그냥 이 시장에 갑자기 생겨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쓰는 고객이랑 갑자기 생겨나서 엄청 큰 시장이 만들어진 것처럼 새로운 시장에 공급자가 몇 없고 이 공급자들은 AI 말을 너무 잘 들어. 맞아요. AI 소비자들은 네. 그게 여튼 너무 그 무서운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뭐 레일을 깐다라고 일단 표현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우리를 고를 수 있게 그냥 레일을 쫙 깔아놓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원준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르고 사잖아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보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니고 그 저희가 느끼기에는 클로드 코드가 골랐었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건 보통 에이전트가 구매했어 하면서 요새 이제 에이전트에 대한 구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신경 써야 된다. 뭐 402 프로토콜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진짜 현실에서 리얼로 일어나는 거죠. 맞아요. 저희가 그런 어떤 관념적인 걸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도 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막 참고하고 있는 해외 서비스들 찾아보다 보니까 프라이싱 페이지가 업데이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프라이싱 페이지는 이제 막 그냥 이제 베이스 뭐 프리미엄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그 아래 한 줄 가볍게 Pricing for Agent가 있는 거예요. 한 줄로. 그래서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MD 파일이 쫙 열리면서 AI가 이거를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퍼라는 서비스에서 본 거 같은 거죠. 네네 맞아요. 아, 그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딴 거에서 보셨나요? 버퍼에서 봤어요. 아,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 진짜.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 대학교 논문이라든지 교수님이 채점할 때 내 거 점수 높게 해주려고 그 안에 막 맞아. 가짜 한 줄 넣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뭐 투명이나 엄청 폰트 적게 해서 나는 최고의 논문을 썼고 뭐 이런 거 한 것처럼. 맞아. 그런 것처럼 약간 자기 웹페이지 안에 그 에이전트들을 위한 그 공간 리드 퍼스트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정말 줄줄줄줄 써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서비스를 좀 이제 보다 보니까 어떤 좀 공통점들이 있냐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API 문서가 얼마나 완결성 있고 퍼블릭하게 공개되어 있냐.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MCP가 당연히 있냐 없냐도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 또 어떤 이제 인킵 이런 서비스들을 보면은 약간 채널톡 같은 서비스거든요. 인터컴 같은 서비스인데 뭔가 새로운 그런 이런 서비스를 쓰려고 할 때 MCP를 깔아라 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냥 CLI를 통해서 그냥 바로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별도의 뭔가 대시보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냥 네이티브 MCP가 있거나 또는 세 번째로는 이제 개발자 워크플로우가 그냥 정말 자유롭게 세팅되어 있을 만큼 그런 문서의 완결성 그리고 그게 이제 MD 파일로도 이렇게 가져가서 읽을 수 있는 형태인가? 이것도 되게 AI가 이렇게 레일을 까는 결국엔 소비자가 이거를 소비자가 이제 인간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정말 쓸 수밖에 없게 깔아놓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해진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주신 것만 보더라도 그 리샌드도 뭐 엄청 빨리 성장한 거고 그리고 뭐 슈퍼베이스도 이제 1년 사이에 한 4배 반이 성장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 어떤 영역에서 그 고객을 에이전트로 산정하고 이제 설계된 비즈니스들이 엄청나게 빨리 성장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이런 서비스 약간 특징을 하나 더 짚고 싶다면 약간 빌더들이 새로운 걸 뭔가 만들 때 결국에는
만들고 팔기 위해서 하는 어떤 비즈니스 연관된 모든 것들이 되게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퍼베이스도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걸 하려고 하는 거고, 뭐 지금 말했던 리센드도 결국 고객에게 뭐 이메일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되게 더 빌더 친화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빨리 채택되고 더 빨리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딱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얘기하려던 주제였죠. 빌더 퍼스트 그 고투마켓 전략을 피는 회사들의 어떤 그 무브먼트가 이제 굉장히 좀 확실히 좀 업계에서 다르게 보이고 있다. 이게 실제로 뭐 세일즈포스도 뭐 헤드레스 뭐라고 하면서 발표했다면서요. 진짜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사실은 세일즈포스가 영업사원이라면 알고 있어요.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구리지만 UI가 너무 구려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서비스가 그렇게 고집하고 어려웠던 뭔가 UI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버리면서 이제 우리 제품은 앞으로 MCP, 뭐 시에라 이렇게 에이전트가 워크플로우를 입힌 상태에서 쉽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UI를 버린 거죠. 되게 저는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쓰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이 이제 두 계층으로 되어 있고,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백단의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기 위한 수많은 짜져 있는 수많은 코드의 연결 덩어리, 그리고 그것들을 인간이 보고 조율하고 클릭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그 껍데기가 있는 건데, 사실 세일즈포스가 그 속에 있는 알맹이가 좋은 거 누구나 아는데, 맞아요. 껍데기가 구리고 복잡하고 껍데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충돌들이 나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다들 허우적거리면서 막 욕하면서 쓰던 서비스였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아예 갑자기 겉을 걷어낼 수 있게 됐다니라면서 되게 그게 압도적으로 느껴지신 거예요? 이들 더 잘해지겠다라는 느낌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 삽니까? 그거는 이제 좀 다른 것 같은데. 진짜요? 진짜 달라요? 아니면 네. 더 잘 돼요? 저 갑자기 궁금해진 거는 맞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러잖아요. 뭐 요새 인터콤, 채널톡, 네. 챗봇 내가 만들면 된다, 이런 흐름이 있는데, 음. 세일즈포스는 이러면은 더 써야 됩니까? 아니면 더 내가 만들어야 됩니까? 진짜 이게 제가 따로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따로 이제 세일즈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 260명 정도 한국에서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있는 곳인데,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다시,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대혼돈의 시기니까. 근데 아마 진짜 한 6개월? 길면 1년 안에 다시 다 돌아올 것 같아요. 세일즈포스로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큰 이유는, 일단은 이 만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영업사원인 스스로 자체가 자기에게 뭔가 이 워크플로우가 최적화됐다고 생각하지만 언노운 영역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보다 더 어떤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세팅하는 누군가 결국 옆에서 코칭해주거나 이거를 더 뭔가 알려줘야 이 툴 위해서 더 내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워크플로우에 결국 한정지어서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 비즈니스 안에서 그냥 보고 있는 것 안에만 묻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는 항상 바뀌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의사결정에 따라서 내 워크플로우도 같이 뭔가 동반되면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그럴 때마다 이거를 또 만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접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 표현하면 그런 UI와 그런 워크플로우를 새롭게 또 어떤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의 관점으로 더 개선시킨다는 건 되게 또 다른, 약간 다른 레이어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도 너무 공감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고객이 다 스타트업이에요. 그러다가 가끔 중견기업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대기업으로 가는데,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영역으로 진입하는데 그 앞에 내가 힘내서 나 이거 만들어놔야지인 건데, 사실 세일즈포스는 야, 너 쪼랩이지 초고랩까지 가도 우리 필요할걸? 의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히려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스라는 거 자체가 약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툴의 개념이 아니라 그 도메인 날리지를 내가 자연스럽게 이 툴을 쓰면서 학습해서 이 도메인의 전문가가 되게끔 하는 게 그 어떤 사스의 정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세일즈포스를 쓴다라고 했을 때 영업에 대한 어떤 워크플로우나 이런 부분을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다라는 거를 툴을 쓰면서 감각을 익혀가는 건데, 이제는 지금 당장 그냥 내가 이게 최선이고 내가 잘하는 거야 라고 가겠지만, 이런 진짜 화면을 없애고 에이전트 그 위에서 뛰어놀게 하는 환경으로 와서 그걸 깔게 하는, 그 위에서 이제 놀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보다 더 진짜 폭발적으로 AI랑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을까? 갑자기 이 얘기 듣고 나니까 갑자기 저희 세일즈포스 CRM을 뭔가 도입해보고 싶었어요. 오히려 고객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제가? 네, 지금은 좀 UI가 좀 구리긴 합니다. 헤드레스 발표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저도 빨리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직 이제 쓰는 환경까지 안 됐고 그리고 이건 약간 제 공개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세일즈포스의 방향이 에이전트 포스에서 되게 많은 유럽과 미국에서 좋은 매출과 성장을 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렇게까지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일즈포스가 원래는 사스로서의 어떤 그 헤게모니와 매출을 약간 좀 허물면서 약간 요금제를 어떻게 보면 그 좌석당에서 살짝 이제 반쯤 포기하고 반쯤은 야 우리가 직접 에이전트로 해주는 거를 한번 경험해봐 했는데 사람들이 영업사원을 더 뽑느니 이거를 좀 보조시켰더니 그거에 대한 어떤 사용량 매출이 되게 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저도 이제 워낙 투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JP 모건이나 이런 투자사 보고서를 봤는데 세일즈포스 더 사야 된다. 에이전트 포스로 정말 영업이익과 매출이 많이 올랐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이야기가 좀 틀 수는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한국에서는 에이전트 포스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이거는 내부자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여튼 방금 얘기해 주신 걸 너무 세일즈포스 얘기를 길게 했지만 그거 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헤드레스. 헤드레스는 이제 프론트엔드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CLI는 저희가 터미널 환경, 그러니까 막 그 해커들이 막 만지는 그런 환경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 MCP, 그러니까 간단하게 툴콜링을 하면은 그냥 내가 뭐 API고 뭐고 잘 모르는데 그냥 잘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의 이제 본질을 좀 살펴보자면은 저는 이거는 빌더한테 점수를 많이 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저희가 이미 성공한 서비스 중에 스트라이프라는 그 결제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건 이미 데카곤도 넘었는데 그게 데카곤이 됐던 과정에서 보면은 모바일 앱을 만들 때 결제 모듈을 다 직접 만들었어야 되는데 개발자들이 SDK를 가져가서 쓸 수 있게끔 아주 간편하게 만들었던 거에서 시작했거든요. 아일랜드에 한 19살, 20살 둘이서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간 건데 아직도 30대 초반이세요. 근데 그런 생태계가 다시 왔다. 왜? 이런 어떤 새로운 팀이 올 때 그 프론티어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알아서 파급력이 큰 거죠. 원래 B2B 사스들의 성장 로직 중 가장 중요했던 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공급하면은 고객사가 성장한다. 맞아요. 네. 입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뭐 리센드, 뭐 슈퍼베이스, 뭐 아까 얘기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대에 AI를 잘 쓰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면 전체 모수 중에는 엄청 적어요. 클로드 코드 쓰는 사람이 인구 중에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렇죠. 0.1%도 거의 안 될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더 프로덕티브하고 이 사람들이 그 미래에 더 큰 매출을 가져다 줄 거야 라는 일종의 베팅인데 저는 그 베팅을 세일즈포스가 했다는 게 되게 놀랍고요. 맞아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저는 볼타라는 회사 케이스가 되게 많이 눈에 들어오는데 사실 거기 처음 창업했을 때부터 저는 이제 B2B 사스에 투자하던 사람이라서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세금 계산서라는 그 어떤 테마? 그 어떤 페인 포인트를 중심으로 좀 만들어진 회사였어가지고 이거 너무 시장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항상 마음속에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네. 용감하시고 멋있다 뭔가 만들어가는 모습이 이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온몸 비트기를 하시면서 CLI를 발표하셨죠. 맞아요. 그래서 볼타 같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행이라는 화면 그걸 할 때 이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런 볼타 같은 서비스 대시보드 뭘 들어가서 뭔가 제품을 뭐 이제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랍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처리해줘 라는 어떤 환경을 이렇게 내가 눈앞에서 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터미널 환경 안에서 해줘 하면은 그냥 쭉 알아서 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헤드리스라고 표현하신 이제 빌더들이 정말 친화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환경으로 보면은 스타트업들이 어프로치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의 단계들이 저는 점점 뭔가 빌더 중심적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느끼는데 원래 그냥 과거에는 신용카드 결제 뭐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고이드라는 회사가 나와서 신용카드 공급해주고 거기에 따른 어떤 간단한 결제 관리 시스템을 공급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클로브라는 회사가 나타나서 어느 날 야 AI로 다 할 수 있어 하더니 재무관리 AI 서비스를 공짜로 딱 제공하고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차피 채권 쪽이라서 이걸 하니까 여기서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생각보다 편하거든요 진짜. 그 어떤 재무 B2B 사스예요.
그것도 없어요 혹시? 어떤 게 헤드리- 있어요? 그- 아니야, 헤드리스는 아니고 네네네. 그건 이제 UI, UX가 다 있지만 그들이 만들 때 AI를 되게 전폭적으로 써서 만들 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될 수밖에 없게 엄청 복잡한 서비스인데 간단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옛날이라면 뭐 한 1,000억 투자 받아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프로덕트인 게 딱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그런 걸 AI를 통해서 되게 워크플로우를 엄청 쉽게 만들었다. 만들어 놨다. 근데 이제 거기서 더 가서 이제 볼타라는 서비스는 아예 이제 CLI로 하니까 그 올려주신 걸 보니까 매출이 고객 수가 한 6.5배 늘었다. 뭐 와. 이렇게 뭐 유입이겠지만 그래도 뭐 사실 엄청 임팩트가 있고. 근데 제가 봤었을 때 그 회사들이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더 많이 끊을 거냐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냥 고객 유입이 아니라 사용량 증가까지 해보면 진짜 좀 더 임팩트가 커지고 앞으로도 커질 것 같은데 이러면 또 재밌는 거는 클로브가 따라가고 고이드가 따라가겠죠. 맞아요. 지금 세일즈포스가 헤드리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 딱 진짜 그래서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이전에도 에피소드에서 이제 클레이라는 툴, 그러니까 B2B 이제 세일즈맨들이 고투마켓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기술을 활용할 때 클레이라는 툴을 많이 쓰는데 약간 이제 이런 또 씬에서 클레이는 또 죽었다 이런 또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클레이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업사원들은 툴이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엑셀 같은 형태로 그런 어떤 내가 타깃하는 고객을 자동화하고 발굴해서 메시지까지 뭔가 자동으로 보내줄 수 있는 걸 다 연동한 이런 이제 플랫폼인데 클로드 코드를 잘 쓰고 실제로 이렇게 고투마켓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워크플로우를 이제 CLI 터미널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이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런 딥라인이라는 서비스는 대시보드가 없어요. 이것도 헤드리스예요. 근데 그래서 딱 이 서비스에 들어가면 설치하고 막 Get Started 버튼 누르면 원래 뭔가 이제 하나의 그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따로 막 앱 보통 이제 앱.땅 땡땡 나오면서 뭔가 새로 화면 열리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그냥 터미널에서 실행하세요 하면은 제가 생각한 워크플로우가 터미널에서 계속 이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뭐 대시보드 같은 GUI를 보고 싶다 그러면 터미널에서 그냥 화면을 띄워줘 하면 그 서비스의 이제 환경이 로컬 환경에서 열려서 대시보드 같은 게 이제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제 앱.점 땡땡땡 하는 어떤 UI를 이제 웹에 퍼블리싱해서 하는 시대가 아니라 터미널에서 충분하게 워크플로우 돌리고 뭔가 인간이 결국 어떤 구조적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과정들은 간단하게 그냥 이제 로컬 환경에서 데브 서버로 그냥 띄워가지고 확인하는 정도? 이런 시대가 진짜 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듣다 보니까 되게 많은 테크 용어들이 막 난무해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살짝 그냥 제 일반인이 아니라서 어렵긴 하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말아주세요. 그냥 스스로 좀 복기해보자면 이렇게 AI 네이티브하게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정말로 뭘 원했고 뭘 안 원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보통 어디 사스 서비스에 들어가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시를 먼저 하고 갈무리를 하고 나중에 잘 됐나? 딱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걷어내고 마지막에 잘 됐나만 이제 실행할 수 있게끔 그 내 컴퓨터에서만 딱 띄울 수 있게 지금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팀원도 보고 대표도 보고 누구도 봐야 되는 거를 염두에 두면 무겁고 느리고 복잡한데 내가 필요한 딱 내 것만 보는 거는 사실 그냥 딸깍하면은 AI가 한 30초 돌면 해주잖아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모든 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해 준 거에서 다시 돌아가면 AI 에이전트가 우리의 구매 의사 결정들을 되게 하게 됐고 맞습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든 뭐 볼트하든 어떤 회사든 요런 것들을 막 그 챌린징 하고 있죠. 네. 막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프론티어를 달리고 있는 그 팀들은 고객 정의를 새롭게 하고 다시 디파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디파인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그 사실은 가격 구조가 문제잖아요. 맞아요.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보통 기본 우리 이제 문법 자체는 뭐 쓰는 사람당 맞죠? 보통 시트 베이스 기반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얼마나 API를 호출했냐? 얼마나 이 에이전트를 뭐 활용했냐? 이렇게 그쵸.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에이전트 장원준 1, 2, 3을 만들어 놓고 얘들 그럼 3명 차징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맞아. 내가 제공해 준 가치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사용량 기준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 올해 3월에 이제 그로스 유나이드 여기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크레딧 베이스 프라이싱이 126% 급증했대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크레딧 구매자가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사실 러버블 써보신 분들은 거의 다 해본 경험이실 텐데 내가 뭐 만들려고 하니까 계속 크레딧 사라고 하네 하고 그냥 사시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약간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막 범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 잘 되고 있는 서비스지만 가장 좀 크레딧 베이스로 빨리 가야 된다고 느끼는 거는 그 모드 사인. 모드 사인. 그러니까 사실은 모드 사인 같은 서비스들은 제가 전자계약을 맺게끔 도와주는 건데 한 달에 3만 원, 4만 원 혹은 10만 원을 강제 부과하잖아요. 맞아요. 기본의 사용량에 대해서. 그러고 뭐 몇천 건 넘어가면 얼마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에이전트가 부르고 나 계약 대신해 줬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한 장당 얼마인지를 되게 명백하게 따지게 되죠. 맞아. 그러니까 약간 기존에 그래서 저희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말을 하긴 했는데 그 가격 구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회사는 이제 막 AI 네이티브처럼 성장한 회사다 보니까 기존의 큰 회사들도 이런 게 되게 어려워할 거다라고 하지만 바로 저희가 저번 에피소드 말한 거랑 반전되게 세일즈포스도 이제 그런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면 정말 따라가기 어려운 시장 구조로 데려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AI 네이티브 시대에는 어떤 그런 가격 구조로 가야 되냐 했을 때 네 가지 정도의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줬냐. 그리고 두 번째가 얼마나 그래서 대화를 많이 했냐. 세 번째가 얼마나 뭔가를 보냈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약간 토큰 이런 베이스로 가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냥 설정한 정도. 네네네. 근데 저 되게 좋았던 거는 그 per resolution이라는 개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과거의 B2B 사스들이 돈을 저는 많이 못 벌었던 이유는 실제로 가치를 제한적으로밖에 못 줘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막 전문가의 워크플로우를 따라간다고 했지만 얼마나 따라가고 그래서 얼마나 생산성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죠. 우리 회사가 내는 돈의 90%는 잘 쓰는 남의 회사 키워주는 데 쓰는 거다. 이 툴을 발전하는 거예요.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였어요. AB180도 그 고객 그 남들이 키워주는 회사겠네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좀 더 그 AI를 이용해서 그 가치의 그 본질을 꿰뚫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사했었던 업체 중에 좀 되게 좋았었던 거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손해사정사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교통사고를 났었을 때 이 비율을 그 어떤 그 책임 비율을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요. 보험사가? 대리인이 따져줘요. 아, 보험사가 해주는 거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사는 저를 근데 과연 대변하는 거냐를 의심해봐야 돼요. 맞아요. 그 한문출 TV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선정하는 사람이 손해사정사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선 이런 분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손해사정사라는 사람들이 되게 잘 발달이 해 있는데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요율을 높여주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걸 AI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몇 프로 따오면 나 얼마 줘. 이게 되게 정확한 거예요. 진짜 그러면 해결하는 거에 따라서 돈을 얻어가는 거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얼마 받으실 거예요? 이런 거죠. 또 요거 관련된 서비스 하나는 그 유럽이었던 것 같은데 유럽이 그 비행기 이착륙이 되게 많은데 어디나 그러겠죠.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해지네. 근데 그 네. 비행기 그 지연에 대한 그 보상을 받는 거를 뭐 40%줘 하면서 내가 대신 딸깍하면 무조건 해줄게가 있어요. 하실 것 같죠? 할 것 같은데요? 그죠? 원래라면 귀찮아서 안 하거나 이럴 건데. 네, 그냥 막 15,000원 추가되는 거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안 하는데. 그죠. 뭔가 예를 들면 맞아요. 이거 청구하는데 5만 원 하면은 싫은데 해서 잘 되면 100만 원 돌려봤는데 40만 원? 이러면은 근데 뭐 어차피 안 할 것이니까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2만 원, 5만 원 받을 거 한 고객한테 해서 40만 원 받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 레졸루션이라는 거를 건드릴 수 있게 된 게 사실 이 AI 씬에서 되게 큰 가치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결한 거잖아요. 내가 맞아요. 풀고 싶은 문제를 해결한 거니까 가치 교환이 이미 충분히 일어났고 아웃컴 세일즈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가격적으로 더 많은 걸 받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우리 채널톡 친구인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 처음에 그 최근에 이제 이 회사도 흐름을 바꾸고 있는 게 단순 어떤 채팅으로서 사스가 아니라
알프라고 하는 이제 고객 상담을 AI 워크플로우로 바꿔주고 뭔가 해결해주겠다라는 컨셉을 하면서 초기에 얼마나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는지를 기반으로 과금을 했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점점 한국에서도 이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바로 채널톡과 연관된 얘기이긴 한데요. 네네네. 데카곤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네네네네. 그 시에라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창업자가 이제 브렛 테일러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그 오픈 AI의 다음 대표로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네네. 들었어요. 그죠? 샘 알트만. 네. 네, 갑자기 이게 여기 확 연결되는데 세계관이. 근데 이제 그 데카곤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지금 오픈 AI의 이사회 의장으로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결국은 AI를 안전하게 열기 위한 그 취지 때문에 만들어진 곳이라서 이사회 경영과 전문 경영인이 사실은 샘 알트만인 거고 이사회 멤버신데 이분이 이제 데카곤이라는 스타트업의 파운더고요.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 AI SDR이라고 해가지고 그 AI로 고객을 어떤 설득하고 데려오는 것에 대한 것들을 그 가격 연동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고객 한 명 데려오는데 나 얼마 청구할게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든 이메일이든 요 수단 가리지 않고 막 해주고 있는데 여튼 여기가 갖고 있는 그 관점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그 가져다 준 고객의 가치 만큼 파워 리솔루션 으로 돈을 딱 받고 점점 요 생태계로 갈 거다. 그렇게 해서 요 회사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의 리드를 가져와 주는 역할을 되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수많은 어떤 에이전트의 그 결제라든지 의사결정의 그 앞에 노드가 되겠다라는 좀 비전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그래서 잘하는 곳들만 더 살아남는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해결해주는 척만 하는 회사들은 이제 진짜 더 죽을 것 같고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과금 베이스면 진짜 그냥 리즈너블 하거든요. 제 영업사원이라고 해도 고객 설득할 때 해결해 주겠다는데 돈을 안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어떤 비전 세일즈도 당연히 더 중요한데 그냥 진짜 문제 해결돼 그만큼 돈 내. 이기 때문에 설득하는데도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렇게 바이어와 제품 가격이 바뀐 것도 있지만 결국 요 전체적인 전제는 이제 AI가 되게 잘 사용되고 있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요 과정에서 아까 이제 저희가 AI가 저의 슈퍼베이스와 뭐 리센드 같은 걸 선택해줬어요의 맥락에서 좀 더 가보면 얘들은 그럼 그걸 왜 추천해줬냐로 넘어가는 게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한다면은 되게 고민해봐야 될 지점인데 저희 그게 이제 바로 AEO죠. 그렇죠. AEO, SEO, 막 GEO 이렇게 AEO로 이제 넘어가고 있죠. Answer Engine Optimization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제 검색의 결과에 걸리기 위한 최적화라면 이제는 AI가 내주는 결과에 혹은 정답에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잘 노출시킬 거냐에 대한 논의가 되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추천해 준 거잖아요. 맞아요. AEO 스코어가 높아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 개발자를 친화적인 뭔가, 그러니까 바로 읽을 수 있을 만큼 MD 파일이라든지 약간 그런 마크다운 기반으로 AI가 읽을 수 있는 문서들을 웹사이트나 아니면 뭐 CS 허브나 이런 데 뭔가 배치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약간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물론 AEO를 하는 영역은 너무 이제 랜덤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엔트로픽도 자기네 안에서 왜 이게 검색이 높게 되고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은 내가 지금 타겟하고 싶은 키워드가 AI로 검색하면 몇 등이야를 살펴봐주는 어떤 AEO 서비스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맞아요. 아직은 더 고차원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올라갈 거야까지 도와주는 회사들은 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한국에 조금 비슷한 케이스, 완전은 아닌데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 에이전시 회사들이 그래서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인블로그라고 하는 이제 블로그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회사도 인블로그 한국 회사예요. 이 회사도 뭔가 타겟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결국 기업들이 다 블로그를 운영하잖아요. 근데 블로그 하는 건 원래 SEO 관점이었는데 AEO 관점에서 또는 뭐 GEO 관점에서 결국에는 선택받고 노출되기 위해서 뭔가 그냥 마케터들이 글에 쓰는 것만 집중하고 테크니컬한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AI가 우리를 읽을 수 있고 AI가 좀 더 우리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은 이 인블로거라는 서비스가 그냥 자동으로 도와주는 그런 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게 AEO가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그 AEO를 실제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컨텐츠 범람이 미친 듯이 일어나고 있죠. 맞아요. 딸깍하면 나오니까 딸깍 만들어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저희가 요새 서비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는 요 제가 들었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좀 타율이 그나마 좋았던 거는 실제로 사람들만이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많이 언급되는 게 AEO 스코어에 엄청 베네핏이 된다. 막 G2 이런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해외 이제 사스 평가하는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 원래는 디스콰이엇이 약간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허브가 있나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여튼 약간 그 지점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타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라든지 케이스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좀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미 저희가 한번 그 웹플로우의 그 케이스를 다뤘었잖아요. 네네네. 일반적인 검색을 들어와서 구매 전환율과 AI가 추천했을 때 구매 전환율 차이가 9배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 이것들을 좀 어떻게 타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가 앞으로 모두의 숙제가 될 것 같고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제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일단 다 몰래 마크다운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네. 딱 집어넣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그 사람의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게이지먼트를 좀 많이 신경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막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이제 그것도 다 보수로 돌릴 수 있지만 그 AI가 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를 제한하고 있는 플랫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도 좋아요 같은 거 막 조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한할 수 있는 플랫폼에 뭔가 많은 어떤 반응들을 뿌려놓고 사람들의 실제 반응들을 이끌어내야지 실제로 AI가 그걸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채택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더라 라는 이제 좀 썰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레딧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 진짜 뉴스레터만은 안 쓰고 싶어가지고 이게 당연히 알아요. 이 지식적인 썸띵을 전달하는데 가장 뉴스레터가 그 좀 파워풀한 건 아는데 그거 제작하다 보면 현실을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더 우회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느냐가 요새 이제 고민입니다. 약간 저희가 하네스 엔지니어링 이제 캠프 했을 때 그랩 호연님께서 만드신 약간 간이 프로젝트 그 너깃이란 서비스 있잖아요. 그게 어떤 서비스냐면 그 내가 그냥 팔로우 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소스들을 한 번에 AI가 알아서 끌고 모아가지고 보기 쉽게 말아서 저한테 그냥 뉴스레터 형태로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아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LLM의 요즘 이제 카파시 분이 만드신 LLM 위키라는 이런 개념도 보면 결국엔 이제 제가 쓰고 싶고 제가 모으고 싶은 정보들을 AI로 그냥 다 집어넣고 어쨌든 컴파운딩해서 내가 좀 축적시키는 거죠. 내가 활용하고 싶은 게. 그럼 이제 어떤 정보를 그럼 가져올 거냐가 중요한 건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 때 내가 보고 싶은 팔로워들을 이렇게 에이전트로 그냥 돌려서 갖고 오겠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그냥 우리가 사실은 채널이 그렇게 중요하기보다 AI가 가져갈 수 있게끔 예쁘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이걸 더 우리를 알고 싶고 뭔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져가지 않을까? 그냥 그걸 빨리 쉽게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그런 좀 그냥 AI가 가져가고 읽기 쉽게끔 일단 깔아두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유의미하겠다 싶어요. 채널 선택이라기보다. 그럼 저희 트랜스크립션 MD 파일이 있는 거예요? 저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진짜 홈페이지 트래픽도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 그 저희 이제 이렇게 유튜브 하고 나서 그 한번 설명글을 올리고 마크다운 문서를 숨겨놨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정님도 모르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AI가 해줘서? 아니에요. AI한테 읽으라고 잘 하게 해달라 했어요. 네. 그 뭐지? 그 확실히 그런 지점들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저 방금 또 떠올랐던 건 저희 포스트 호구 연결하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만든 웹사이트가 막 20개 넘어가거든요. 왜 이렇게 많아요? 뭐 그냥 내부 대시보드도 있고 뭐 하나 할 때마다 심지어 이번에 그 미국 출장 갔었을 때 그 파트너들한테 자기소개하는 웹페이지도 만들어서 보냈어요. 이거 우리 왜 갖고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거 그냥 웹페이지로 만들어도 되겠네 해가지고 이메일 쓰듯이 웹페이지를 만드는 세상인데 결국 그거에 트래픽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를 일일이 다 연결하려면 옛날에 그 구글 어널리틱스 그걸로는 절대 못해요. 그건 진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세일즈포스인데 그 세일즈포스가 그걸 헤드레스로 해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아예 헤드레스로 되어 있는 그 포스트호그라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써보셔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 그 웹사이트 20개 어떻게 달았는지도 모르겠는데 달았고 지금 트래킹되고 있어요. 아 왜냐면 제가 이제 AB180 직원으로서 아! 앰플리튜드가 이제 포스트오그의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는 경쟁은 아닙니다. 왜냐면 앰플리튜드는 훨씬 더 고도화되어 있고 네. AI로 이제 더 어떤 이런 트래킹 이후에 행동까지 더 이제 더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상위 레벨이지만 어쩔 수 없이 비싸요. 좀 비싸요. 근데 저 네. 빨리 반대로 가서는 A1180이 아니다. 저희가 네. 포스트호그를 한국으로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근데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상충이 있나요? 상충이 계약적으로? 있죠. 아. 네네. 앰플리튜드가 네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가 발언이 좀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는데 많이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이거 진짜. 네, 일단은 제가 일단 느낀 점, 그러니까 팩트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최근에 에어브릿지라고 해서 이제 모바일 마케터들이 그 본인들의 어떤 광고 성과 측정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을 미국 시장에 고통받게 하는 역할을 제가 리드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파운더들을 만나면 다 포스트호그를 쓰고 있어요. 대부분. 왜 쓰냐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빨리 되고 뭐 제품 분석 그냥 한 번에 되던데요. 그러니까 쉬워요. 근데 그 쉽다는 게 진짜 말씀드린 대로 헤드리 쓰고 CLR로 축축축 하면 바로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포스트호그가 또 아마 들어가 보셔서 검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여운 고슴도치가 있거든요. 컨셉도 독특해가지고 귀엽기도 해요, 약간. 저 근데 그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게 미국 빌더 감성인가? 이거 좀 쉽지 않은데 싶었어요. 근데 살짝. 그게 진짜 그 감성이에요. 그래서 그 감성을 통하면은 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리니어의 서비스 UI와 포스트호그는 정반대잖아요. 완전 반대죠. 그래서 저 이런 감성도 있었다고? 약간 우리나라에서 일본인들이 야호 쓰는 거 보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키치하죠. 그래서 꼭 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되게 그냥 일반적인 웹페이지 UI가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그냥 그 브랜드의 파워가 명확하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약간 이해가 셀 수 있지만 이 제품을 어떻게 선택할 때 에이전트가 이제 구매하고 뭔가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러다가 한 번쯤 이제 그 서비스를 인간도 이제 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포스터 같은 건 일단 귀여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비이성적인 선택을 합니다. 슈퍼베이스도 보셨나요? 봤죠. 들어가셨어요? 네네네. 어느 순간 들어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이게 어쨌든 뭐 돌아가고 있긴 한데 뭐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결국엔 어떤 특정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키값 뭐 이런 연결하기 위해서 결국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뭐 포스터는 그런 면에서 되게 귀엽기도 하고 아무튼 다 이야기가 좀 세긴 했지만 되게 이제 우리가 만든 어떤 서비스들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귀여운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헤드리스 환경에서 빌더들이 이렇게 쉽게 선택하고 막 연결되는 환경도 되게 쉽다. 좋습니다. 그 참고로 포스트호그 서비스도 사용량 베이스 과금입니다. 네. 아예 기본 요금 없고요. 그 1밀리언 토큰? 그 토큰 기준도 모르겠어. 그거를 이제 채우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 사용량 대비 이렇게 막 과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얘가 제가 한 번 더 확장시키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요즘 이제 이런 사스들의 중요한 가격 전략은 토큰 베이스나 이렇게 뭔가 크레딧 베이스로 가면 갈수록 예측이 안 돼요. 고객이 아니면 제가 고객이.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구매할 때 그래서 얼마 낼 것 같은지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이런 걸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뭐 계산기라든지 그런 시뮬레이션을 되게 좀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어떤 사스를 구매할 때 1년짜리 뭐 한 번에 구매하는 것도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재무적 관점에서 이 정도 나갈 것 같다라는 걸 예측하면서 그냥 다른 어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건데 너무 등락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제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재무 담당자나 회사 안에서 그런 걸 이제 채택하는 뭔가 다른 어떤 단계가 있을 때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소비자로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네. 그러니까 그 B2B 사스의 소비자로서 네네 맞아요. 어디를 하실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클레이나 이런 네. 딥라인 이런 서비스를 실제로 이제 나 쓰고 싶다 실무자 입장에 나 쓰고 싶다 아. 해서 결제 라인을 올 때 얼마 나올 것 같은데요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잖아요. 저 잘 쓰면 우리 회사 돈 더 벌어다 주는 거 그냥 긁어주세요의 마음이지만 정확합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건 필요한 거니까 그죠? 네네네네. 결국엔 저도 승인 받아야 되고 회사에서도 얼마 나갈 건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예측이 잘 안 되는 케이스들도 같이 지금 동반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그러면은
비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간이 이제 그럼 붙어서 왜 쓰게 되는데요? 얼마나 쓸 것 같은데요? 이제 알면서 이제 그런 게 같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같이도 그 영업사원이 알려주면서 정말 더 견고하게 프라이싱이 더 완전 리즈너블해서 잘 통과되는 이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알아서 쓰세요 이런 경우면은 일단 써보고 결정하자. 그리고 그럼 다른 거 그냥 빨리 바꿔야지 이렇게 또 갈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점점 경쟁의 축이 너무 복잡해지긴 하네요. 진짜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저희가 소프트웨어 세상 안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뭔가 좀 이게 과연 대중성 있는 얘기인가가 스스로 견제되긴 하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것들이 항상 여기서 일어나면 다음 전장으로 이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소프트웨어 얘기지만 실제로는 어떤 상품을 팔 때도 어떤 용역을 팔 때도 요 전장과 요 의사결정 기준들이 다 확대돼 가지고 다 적용되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더 이런 앞단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신경 쓰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막말로 올바른 예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이제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에 따라서 커피 가격이 바뀌는 그런 커피 가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커피를 살 때 1,000원이 아니라 내가 이걸로 오늘 뭔가 하루를 잘 버틸 수 있어. 그럼 1,200원. 잘 못 버틸 것 같아. 그럼 700원. 이렇게 가는 진짜 세상도 오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약간 너무 진보적인 발언을 해봅니다. 저는 바이킹스 워프를 갔었을 때 가장 처음 해봤던 경험이거든요. 그게 어떤 거예요? 거기가 이제 그 랍스터 무제한 뷔페 이제 한 10 몇 년 전에 생겼던 것 같은데 네. 그때 $100를 받았거든요. 네. 왜? 자기들은 해외에서 수입해 오니까 해외 가격 연동으로 가야 된다 했는데 요새 보면 잘했네. 물론 고객들은 싫어할 수 있지만 본인들 원가 비율은 엄청 통제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옛날에는 $100니까 12만 원인데 지금은 15만 원이 넘어가니까 가격을 달러로 바꾸십시오. 예. 그래서 뭐 그런 지점들이 있었죠. 근데 약간 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빌더 퍼스트 그 어떤 시장 확대나 이제 고객을 설정하고 이제 좀 달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한국적인 맥락에서 저희가 조금 더 빗대봐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직히 후발주자랑 더 니치한 마켓을 갖고 있는 주자들은 뭐가 됐든 더 성장해야 될 여력도 많고 필요성도 그쵸? 있으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옛날에 그 PC 게임 엄청 잘 만들던 회사가 모바일 게임 늦게 진입한 것처럼 모바일에서 무슨 게임을 해? 약간 이런 터부시하는 감성을 깬 것처럼 아마 여기서도 이제 누군가는 더 후발주자니까 막 치고 들어갈 것 같은데 좀 한국의 씬들이 어떻게 좀 움직이거나 좀 약간 적용될 것 같다고 느껴지세요? 우선은 한국 사스 일단 사스만 먼저 이야기해보면 한국이랑 미국이랑 크게 다른 건 개방성이 없어요. 한국의 그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시장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개방성이 없어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API나 이런 CLI나 MCP를 내는 회사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움직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진짜 문제는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외 거 쓰는 게 네, 가장 센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 구글 어널리틱스나 포스토 같은 건 그래 원래 해외에서만 성립했던 시장이니까 그렇다 쳐. 근데 물론 뭐 해클 같은 회사들이 좀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 맞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이미 있었으면 CLI 아마 한국의 특수의 환경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많이 느끼는 거는 카카오 안에가 AX가 잘 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 디스코드 텔레그램에 대한 그 사용 경험이 엄청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중요한 연락 필요한 건 다 카카오톡으로 하지만 뭐 그냥 에이전틱한 워크플로우가 텔레그램과 그 디스코드에서 세팅이 되니까 슬랙과 카카오톡조차도 자꾸 이탈하는 경험들이 나와요. 와, 소름 돋는데요. 그럼 만약에 카카오톡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 어마어마한데. 와,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 상상 안 돼요. 네. 저 약간 경악했었던 경험은 네. 그 카카오톡이 MCP를 냈던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래요?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디스코드 채널에 몇 명 있었게요? 한 500명? 그 출시한 날이긴 했는데 31명이었어요. 좀 여기서 일단 한번 충격 먹었고. 진짜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뭐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네. 그냥 흥행의 부재니까 네네네. 좀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도대체 제공해준 MCP는 뭘까 했는데 네네네. 그게 궁금한데. 나한테 보낸 채팅창에 대한 MCP였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얕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즈포스 다 까고 다 열었잖아요. 물론 카카오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 있죠. 스팸, 사기 이런 거 다 방지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포지션인 것도 알지만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 국가랑 상관없는 디스코드를 사람들이 쓰게 되는 세상이 나타날 것 같은 두려움. 근데 뭐 카카오는 정말 레거시가 많다고 치지만 한국에 제가 봤을 때 B2B 사스 회사들은 다 헝그리예요. 아, 그거 맞죠. 네, 솔직히 여기서 뭐 지배적인 위치 이런 거 없어요. 다 동네북이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그 그냥 그리고 고객들이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그 개선의 여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확실히 많이 API화 될 것 같네요. 진짜 저희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를 이제 언급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저희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이 인사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 이제 제가 사내에서 저도 클로드 코드 캠프를 운영해서 HR 담당자분이 이거를 되게 이제 업무적 혁신을 일으켰어요. 되게 자동화를 하고. 네. 근데 딱 막힌 지점이 뭐냐? 지원자에 대한 어떤 평가나 지원서들이 올라가는 이런 그런 서비스랑 API가 거기 안 열어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고민을 시작했냐면 되는 거 찾다가 그냥 우회적으로 뚫는 거를 처음에 제가 이제 도와줬고 그 다음에 가는 건 그냥 해외 툴 써야 되나? 그러면은 전부 워크플로우가 진짜 자동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팀도 파이어플라이라는 해외 그 어떤 회의 관리 툴을 쓰고 있는데 그것 때문이죠. 맞아요. 이게 그쵸. 저희 또 이제 회사에서 그 이렇게 기업 이렇게 대화할 때 미팅 녹음하는 이런 저희도 비싼 서비스를 쓰고 있거든요. 국내 툴을. 근데 그 서비스가 MCP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바꿀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 같은 좀 프론티어에서 AI 쓰는 사람은 MCP로 솔직히 만족 못 하잖아요. 그쵸. 그것도 솔직히 좀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 설치부터 적용까지 CLI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애 마음까지 있는 거를 보면 실제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꽤 클 거고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 어디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포스트오그 얘기 있고 벤처 투자자이던 제가 구글 어널리틱스를 대체할 걸 왜 하겠어요. 근데 진짜 애정이 생기고 이게 약간 그 미래 영업이라든지 그 기업 어떤 경쟁에 좀 더 최전선인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툴들이나 이런 게 더 무섭다 생각하는 거는 내 워크플로우에 아예 스며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스며들면 이거를 또 역설적으로 떼내기가 어려워요. 이 워크플로우에 적용됐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이 워크플로우를 내가 툴과 그렇게 의존성 있지 않게 뭐 하네스를 빡빡하게 짜놓지 않은 이상에 한번 이제 길들여지면 진짜 끝까지 간다? 거의 그 정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선 딱 이걸 조심스럽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은행부터 차차차차차짝 그 체계가 있어서 맨 끝에 볼타가 있다고 할게요. 제가 CLI 혁신 가장 먼저 했다고 치니까 금융 쪽에서 네. 볼타를 쓰는 고객들이 많아져서 볼타가 고위드와 은행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가 되냐. 은행이 CLI 워크플로우를 개방한다? 이건 한 20년 걸릴 것 같고요. 20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더 걸릴 그래요? 것 같아요. 고위드는 얼마 안에 해내느냐.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 대표님조차도 고민하고 있고 조직에선 저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짜로. 수많은 이해관계가 이거에 맞춰져 있지 않거든요. 네. 대표들 항상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있죠. 근데 그게 실제로 조직이 수행해 주냐 그걸 향해서 인센티브까지 다 온라인에서 바꿀 거냐는 되게 다른 문제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 중력이 모멘텀이 생겼어요. 제가 봤을 때 뭐 없던 모멘텀이 생겼으면 좋은 거죠. 요 회사에선. 그래서 요게 대결 구도까지 가느냐 얼마나 걸릴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 워낙 프론티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급하거든요. 저희 조급하긴 하는데 이런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이런 고민 있는 분들을 또 되게 많이 만나는 자리를 이제 앞으로도 많이 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제 저희가 이제 에피소드 유튜브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에 4월 14일 날에 또 그런 미더블 합니다. 약간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파운더 분들이랑 또 한국에서 이렇게 고투마켓을 고민하는 분들이 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방금 이제 나눈 대화들을 많이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따로 그 링크를 최대한 빨리 유튜브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신청해서 와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희의 고객이 누굴까, 우리 비욘드 프로덕트를 잘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을까를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과거의 스타트업 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치 있었던 인재가 PO라고 한다면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고객 사이드에서 이런 어떤 뭔가를 오닝하는 누군가일 것 같거든요. CEO일까요? 커스터머 오너? 근데 여튼 그런 쪽으로 성장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시고 그런 쪽에서 결국 경영진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저희가 되게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이제 팟캐스트 들으면서 이제 출근했는데요. 그 팟캐스트에서 해준 얘기가 되게 좋았었던 거는 뭐였었냐면 그 GTM, 그러니까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되게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그것도 약간 VC 투자 같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라고 하니까 이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손안에서 저글링하고 있어야 되는 그 GTM 방법론이 4-5가지는 돼야 된다. 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가 터지면 모든 걸 성장을 해줄 거는 아는데 안 터질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VC들도 분산 투자를 해서 스타트업을 여러 개 투자하다 보니까 그렇게 미성숙하거나 잘 안 될 것 같은 스타트업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그런 것처럼 GTM 방법론이라든지 이 고객을 다루는 것도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 생각을 들으면서 들었던 느낌은 뭐였냐면 와, 하나의 GTM 방법론의 전문가가 되는 거는 경영진 될 수 없는 길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네요. 아, 진짜 여러 개를 다 잘해야겠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메타 레벨에서 이거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PO가 저는 웹사이트를 기깔나게 기획합니다라는 PO가 어디 있어요? 아, 없죠. 진짜 없죠. 예.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영업 뛰는 거고 필요하면 뭐 하는 거고 필요하면 해외 출장 가서 누구 하는 거 요건 마인드셋이 있고 요런 어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 도메인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약간 이 저희가 지금 타겟하고 있는 고객분들도 우리가 GTM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내 전문성을 쌓아야지 나 이거 재밌다가 아니라 약간 요 메타 레벨에서 모든 걸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이라든지 비즈니스의 사이클에 따라서 혹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잘 되고 잘 통하는 그 방법론은 계속 변하는 거니까 유동적인 거니까 맞아요. 결국 진짜로 이 기업의 비즈니스의 큰 축을 담당하시려면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올라운더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다 해야 됩니다. 맞죠. 약간 이제 제너리스트이면서 약간 메타몬 같이 슥 그 환경에 딱 필요한 걸 빨리 찾아서 저글링 굴릴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너리스트가 되고 스페셜리스트를 고용하건 에이전트를 쓰건 그런 관점에서 요 방법론을 계속 다룰 거라서 저도 비욘드 프로덕트 1화부터 6화까지 쭉 훑으면서 야 근데 우리는 뭐를 중심으로 대화하는 거지? 맨날 이거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더 그래야겠다. 그래서 뭐 저희가 물론 매주에 가장 재밌었던 일이라든지 주목해볼 만한 일을 중심으로 이걸 짜기는 하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 뭘 얘기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좋은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고 이걸 저는 최대한 다양하게 다뤄보는 거에 조금 더 축을 두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야기 공유 드릴 거고 오늘 이야기 한 번만 리캡하고 마무리해보자면 이제 우리 서비스가 진짜 에이전트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환경인가? 또 선택받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당장에 우리 서비스가 뭐 안 해보셨다면 챗GPT나 퍼플렉시나 이런 데 한번 우리 서비스가 표방하는 가치가 검색해보고 나오는지 그렇게 검토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설정 그러니까 시트 베이스가 아니라 진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대화를 해본 개수만큼이라든지 아니면 토큰 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이제 가격 체계가 더 이상 인원수에 고집되지 않고 더 확장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딱 이건 것 같아요. AI를 잘 쓰는 사람 뽑고 싶냐, AI를 잘 못 쓰는 사람 뽑고 싶냐 하면 모두가 AI를 잘 쓰는 사람 뽑고 싶어 하잖아요. 왜? 맞아요. 앞으로 해줄 게 많을 것 같아서. 근데 그 관점에서 스스로 돌아보면은 내 고객은 AI를 잘 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냐, 아니었으면 좋겠냐 해서 잘 쓰는 사람일수록 유리한 게 있으니까 지금 빌더 중심의 이런 생태계가 확장될 것 같다가 저희의 어떤 결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